미국 중서부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의 사냥꾼 협회 출신이라는 한 남성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향해 비아냥대듯 쏘아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그저 미소를 띄운 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던 한국인이 있었고, 결국 그 둘은 본의 아니게 무언의 경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시골 토박이죠.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광활한 숲을 자랑하는 마을이라 전통적인 사냥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냥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사냥은 예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유난이다 싶으실까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사냥은 우리의 삶이고 세대를 이어 축적된 기술이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사냥을 배웠고 제법 실력 있는 사냥꾼으로 자라났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 우리 마을에서는 꽤나 잘 나가는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의 사냥꾼이라는 것은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사냥으로 진짜 밀렵 생활을 하며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직업을 가져야만 했죠. 영화 속 멋진 활자비처럼 숲을 누비며 살면 좋았겠지만 말이에요. 사실 현실의 저는 마을에 그저 그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곳에서 일하는 건 그다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일이 특별히 힘든 것도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친근했기 때문에 제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거든요. 유일한 삶의 낙이라면 가끔 제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오는 사냥꾼 협회 동료들과 사냥 이야기를 나누며 프렌치 프라이를 나눠 먹고는 할 때가 작은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웬 처음 보는 아시아인이었거든요. 저희 마을은 워낙에 작은 마을이었고 새롭게 이주해오는 사람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인이 이주해오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그는 조회 시간에 들어서선 자신만만하게 자기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노아박이었고 한국인이라고 했죠. 네, 지금 제 말투에서도 아시겠지만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그가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외지인을 만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인까지 들어와 나와 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솔직히 그때는 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전 그가 금방 떨어져 나가서 이 마을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경계심이 많은 법이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를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주리라고 생각했죠. 실제로도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선 아무와도 어울리지 않고 소리 없이 일만 하다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며칠의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보니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일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미 손님들과도 잘 어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리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없는 동안에 그 빈 자리마저도 전혀 티가 나지 않게끔 그가 제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야, 그럼 내가 없어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에 괜시리 민망해진 저는 그가 한결 더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의 존재는 점점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의 모습이 눈에 밟혀왔어요. 저는 그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저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결국 그 한국인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냥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와 다르게 마을 사람들과 딱 하나,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사냥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인인 노아가 조금이라도 주목받는다 싶으면 얼른 사냥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입을 다물게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농담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이미 깔깔거리고 있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아와 많이 어울리지 않았고 가게에선 유일하게 제일 사이가 안 친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노아는 남들과 똑같이 간간히 제게도 말을 걸어왔지만 사실 제가 노아를 무시했거든요. 괜시리 그에게 제 친구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 얄미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어 가던 어느 날 노아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던지며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 마을 사냥꾼 협회에 가입 신청을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래선 그에게 화를 내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노아, 너 사냥 라이센스는 있는 거야? 네가 이 마을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최소 6개월은 지나야 거주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협회에 가입 신청을 해? 그리고 총은 잡을 줄은 알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노아가 당황한 듯한 얼굴을 하며 말하더군요. 자기가 여기 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다고 말이죠. 저는 손가락을 꼽아 그가 언제쯤 왔는지를 떠올리려 애를 썼어요. 네, 그러고 보니 정말 6개월이 넘었더군요. 노아는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제가 사냥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자기도 정말 사냥이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이참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도 안 나왔어요. 너까짓게 지금 나랑 사냥을 같이 한다고? 화가 났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순 없었기 때문에 우선 알겠다고 했죠. 사실은 내심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사냥의 사자도 모르는 놈이 사냥터에서 내가 짓밟아줄게. 그런 생각이요? 아마도 몇 번 사냥을 나가보고 나면 당장에 그만두겠다며 도망쳐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사냥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배워야 하는 기술이고 경험이 쌓여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사냥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그가 어떻게 이 협회에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죠. 노아는 아무런 준비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게 사냥을 알려주신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번 사냥 시즌에 한국인 노아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다짐했어요. 총소리에 기겁하고 놀랄 노아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고소하더군요. 그리고 기다리던 사냥 시즌이 왔습니다. 저는 준비를 마치고 근엄한 모습으로 사냥터에 나갔어요.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자리해 있었죠. 그 안에는 노아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의 긴장한 얼굴을 보기 위해 슬쩍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의 표정은 몹시도 평온하더군요. 정말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싶었죠. 어쩌면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냥은 게임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사냥을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사냥이란 그저 총을 쏘는 단순한 일이 아니랍니다.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야 하고 목표물이 눈에 들어오기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정확하게 총을 쏘는 기술이 필요하죠. 한순간의 실수라도 사냥감을 놓치게 되면 그날의 사냥은 끝입니다. 저는 노아가 이런 복잡한 사냥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보란듯이 먼저 총을 겨누며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경쾌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와 동료들은 힘을 합쳐 사냥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몹시 위험할 수도 있는 취미이기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차 하는 찰나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사냥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원 사격을 해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빠르게 사냥감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너무 순식간이라 이건 사냥터에서 오랜 시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도 잡기 힘들어 보였죠. 저와 동료는 아쉽다며 다른 사냥감을 찾으려 생각하고 돌아서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탕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엔 저희가 잡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냥감이 땅에 총을 맞고는 툭 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황했던 저희는 놀라서 총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고는 믿을 수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총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노아였기 때문이었죠. 오랜 시간 사냥터에서 몸을 담궜던 저희도 포기한 걸 한 방에 쓰러뜨렸으니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노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뭔가 반칙을 쓴 게 아닐까? 어떻게 저걸 맞출 수가 있어? 하는 말만 연신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곧이어 저의 의심은 당혹스러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노아가 총을 겨누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노아는 사냥의 모든 과정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진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목표물을 찾고 겨냥할 때면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동작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차분하게 목표물을 쫓는지, 얼마나 정확히 타격하는지를 보고 있자니 솔직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노아라는 친구의 사냥 실력이 절대 우습게 볼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냥은 계속되었는데 노아에게서 실수를 찾아보기란 어려웠습니다. 노아의 사냥 실력 때문에 저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해졌죠. 노아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아가 한국에서 스파이를 했던 친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실력이 제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고도로 숙련되어 있었거든요. 사냥을 처음 해본다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실력이었어요. 정확도, 침착함, 사냥감을 쫓는 집중력 모두가 말입니다.
협회에서도 그의 실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협회 회장마저도 그를 높이 평가했고 노아의 이름은 금세 모든 사냥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그에 대한 칭찬이 쏟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슬슬 저를 보며 제가 제 또래에선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노아가 와서 긴장되겠다는 듯이 장난을 치며 놀리곤 했거든요. 겉으론 사람 좋게 웃었지만 사실 그와 비교할 때마다 저의 자부심은 흔들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등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번 반복된 사냥에서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협회에서 오래 계셨던 한 회원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노아가 아무래도 한국인이라서 집중력과 정확성, 이런 부분에 타고난 DNA가 있는 것 같네. 왜 올림픽에서도 한국인들이 양궁이나 사격 부분 거의 세계 최고라고 손에 꼽히잖아. 아무래도 그 한국인 피를 무시 못하겠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틀리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결국 몇 번 반복된 사냥에서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저는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우위를 점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이잖아요. 사냥터가 아닌 일터에서 이겨보겠다는 것이었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 트집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그의 실수를 찾기 위해 애썼어요. 음식을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늦게 내놓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 손님들 앞에서 괜시리 이봐, 노아,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늦게 음식이 나오나? 이런 말을 던지곤 했고 주문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곧바로 이봐, 노아, 아직 영어가 미숙한가 보네? 라며 장난인 척 웃고는 했습니다. 네, 비겁했죠. 하지만 그땐 저도 그만큼 간절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꼭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못되고 바보 같았다고 욕하진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의 그런 텃세도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노아는 경력이 짧았지만 저보다도 훨씬 실수하는 일이 적었고 심지어는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요리부터 서빙까지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카운터의 기기가 고장나면 어느샌가 나타나선 순식간에 고쳐버리기도 했죠. 게다가 그 미묘한 센스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서는 요리를 내갈 때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아 손님들도 모두 그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는 서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곤 했죠. 저는 더 이상 노아를 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아의 실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노아가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손님들 앞에서는 그렇게 아직 영어가 미숙한가 보지? 원래 이렇게 늦게 나오나 보지? 이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우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게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일이니 주의해달라고 제게 당부하더군요. 저는 노아에게 잘난 척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꿍한 얼굴로 알았다고 할 뿐이었어요. 이제 저는 있는 대로 약이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냥터에서도 일터에서도 노아를 이길 수 없었으니 도대체 이 자식이 못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죠. 결국 저는 노아를 따로 불러내 같이 술을 한 잔 기울이며 녀석에 대해 캐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노아가 말하기를 자기는 절대로 수영은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잘난 노아 박이 극간물을 무서워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꾹 참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냥 시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물가에서 사냥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대놓고 물가에서 사냥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었고 사냥을 하던 도중에 사냥감이 물가 쪽으로 간 것 같으니 그쪽으로 가서 완전히 몰아내 사냥을 끝마치고 시원하게 수영을 하면서 오늘 사냥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던 것이었어요. 노아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사냥감을 위해서 우선 알겠다고 말을 했죠. 저는 의기양양하게 모두를 이끌고 물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을 완전히 포획하기 위해 물가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죠. 사람들도 일제히 물속에 발을 담갔지만 노아는 아니었어요. 저는 노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노아. 난 다 이해해. 그리곤 제가 멋지게 사냥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죠. 속으로는 어때? 물가에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왠지 한국인 노아를 이번에만큼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 이번 사냥의 위치는 좀 까다로운 위치이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비가 왔던지 물살이 거셌기 때문에 모두가 완전히 목표물을 겨누는데 적합한 자리로 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이때야말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연 속에 살았는데 제가 물을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군처럼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말리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당장 나오라는 손짓을 했죠. 사냥감이 근처에 있었기에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시익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더욱 과감하게 물살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죠. 셋, 둘, 하나,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쓰러졌어요. 저는 환호하며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환호했어요. 그래,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던 그때 갑자기 물살이 거세게 밀려들면서 제가 서 있던 바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제가 겪어본 그 어느 때보다 물살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당황한 저는 결국 균형을 잃고 말았고 그대로 발을 헛디디며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깊은 물에서도 다이빙도 하고 헤엄도 쳤던 저였지만 이 검은 찬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자니 순식간에 공포가 밀려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친구들이랑 첨벙대고 놀 줄만 알았지 이런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았고 이대로 물에 빠져 죽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몸은 물살에 휩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길 바랬지만 모두가 겁먹은 눈으로 절 바라볼 뿐 누구도 저를 구해주려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물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내 몸을 터치하는 게 느껴졌고 뭐지? 하는 그 순간 물속에서 얼굴 하나가 튀어 올라왔어요. 그건 바로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인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유일하게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구하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수영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며 의아해할 틈도 없이 노아가 빠르게 다가와 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노아가 저를 붙잡았을 때 저는 그대로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금방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노아는 침착하게 저를 물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숨을 쉬며 삼킨 물을 뱉어낼 수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앉아 헐떡이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쓸 따름이었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금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동시에 나를 구해준 사람이 노아라는 사실 역시도 충격이었죠. 며칠 뒤 완전히 회복한 저는 노아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깊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동안 노아를 무시했던 것을 반성하며 생명을 구해준 노아에게 감사함을 전했어요. 그리고 분명 수영을 못한다던 그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보여준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고 저는 노아에게 이런 저의 궁금증을 모두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냥 기술과 수영까지 모든 게 궁금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인이었던 노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사실 그는 과거 한국의 해병대에서 복무했었으며 물속에서 훈련을 받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해병대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노아는 그 중에서도 자기는 특히 군 생활에 재미를 붙여서 직업 군인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수영을 피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군 생활 중 휴가를 맞게 되면서 친했던 동료와 함께 놀다가 술에 취해 있던 친구가 자존심을 부리며 물에 뛰어드는 사건이 생겼고 당시에 친구를 구하려고 했지만 자신 역시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끝끝내 눈앞에서 검은 바닷속으로 친구가 가라앉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를 무시하고 깔봤던 제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만 싶었어요. 그는 단순히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물을 피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하기 위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속에 뛰어들었던 것이었고요. 그 사실을 깨닫자 더 이상 저는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동안 그를 대했던 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깨달았죠. 그 이후부터 이제는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의 경쟁은 완전히 무의미했어요. 애초부터 한국 해병대 출신이었던 노아를 제가 이길 방법은 없었던 거죠. 노아가 정확한 사냥감을 타격했던 사냥 실력과 위기 속에서 대응했던 수영 실력까지 제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노아는. 저는 완전히 그의 편이 되어서 이제는 그와 좋은 동료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일을 하던 도중 저는 노아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이죠. 너는 몰랐겠지만 이라고 말을 이으려는데 노아가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제이크,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이죠. 뭘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제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을 이겨보려고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제게 이젠 다 괜찮다고 말하며 대신 자기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자고 말해주었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너에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노아가 말하는 건 다 오케이였으니까요. 이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눈에는 노아의 장점들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생각보다 더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였어요. 노아는 정말 성실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줄 아는 친구였죠. 워낙에 모든 게 빨라서 단지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똑똑하게 일 처리를 잘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노아는 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하루는 저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제가 음식을 준비할 때 너무 서두르고 허둥지둥하는 경향이 있어서 손님들의 주문을 늘 한 끗 차이로 놓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제 버거에는 피클을 빼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콜라가 아니라 커피를 시켰는데요. 이런 클레임들이 제 일에는 항상 다반사였거든요. 하지만 빠르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전 생각해 왔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머릿속으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도 간단히 메모해 카운터에 순서대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노아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로 실수를 하는 일이 없어지더군요. 실수를 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없어지고요. 노아는 여기서 놀라운 명대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하는 게 중요해. 그게 오히려 일을 더 빨리 끝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처음엔 에이 노아, 좀 잘난 척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노아 신봉자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하는 말은 정말로 다 옳았기 때문이었죠. 그의 말대로 일의 속도보다는 정확함에 집중하자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저 자신도 일하는데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이 제게도 달라진 것 같다며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노아는 또한 제가 그동안 일에서 빠져나가려던 불성실한 행동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종종 일이 많아지면 슬쩍 휴가를 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트를 넘기곤 했었거든요. 그래봐야 겨우 패스트푸드점인데 제가 열심히 해봐야 뭐 좋은 일이 있겠냐 싶은 생각에 그랬었는데 노아는 제게 진지하게 그러더군요. 그런 행동들이 장기적으로는 제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노아는 제게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려면 잠깐 참고 냉장고에 넣어둘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지. 일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더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해봐. 그게 나중에 더 큰 이익이 될 테니까. 무슨 그런 아버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 괜히 툴툴거렸지만 결국 그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비록 패스트푸드점이었지만 저의 평판은 점점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를 이제 형제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노아가 저에게 진지하게 고쳐주었던 모든 것들은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일하는 센스와 행동들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 어려운 시기에 거의 유례 없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전 느낄 수 있었어요. 노아는 제게 형과도 같은 존재였죠. 말 그대로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자 제게 많은 걸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노아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놀랄 일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이때만 해도 알지 못했던 거죠. 노아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은 것은 제게 승진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많은 변화를 보여준 끝에 사장님으로부터 승진을 제안을 받게 되었거든요. 고작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어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였어요. 제이크, 사실 너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 있었어. 너도 알고 있을 거야. 노아박 말이야. 그가 사실 본사에서 보낸 언더커버 감독자라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언더커버 감독자라고? 내 동료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지도하기 위해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다니 처음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머릿속에 과거의 노아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가게의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으니 언행을 주의하라고 했던 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려주던 모습이라든지 말이죠. 그게 다 슈퍼바이저의 역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노아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이런 사실을 왜 숨겼느냐고 말이죠. 나는 너를 형제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우습게 보고 있었느냐고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지금에야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젠 노아를 정말 너무 좋아해서 제가 모르는 노아의 또 다른 면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노아는 그 정도로 대단한 친구였음에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 실력과 우수함을 가진 친구가 이런 곳의 패스트푸드점 직원이라면 그 또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노아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그러더군요. 제이크,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야. 숨긴 것은 본사의 방침 때문이라 말하지 못했었고 그 부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널 진심으로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노아는 왜 내가 속상해하는지 알겠는 표정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을 만나본 거라곤 제 친구 노아가 다예요. 하지만 분명히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TV나 언론 매체에서 세계 최강국이라는 거대한 우리 미국이 유독 한국에게 큰 소리 치지 못했는지,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올렸는지 말이죠. 저는 노아 덕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급도 올랐고 수익도 늘었으며 마을에서도 능력자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친구 한국인 노아는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본사로 돌아갔죠. 하지만 저희 지점 매출이 상승하면서 포상휴가를 받게 되었고 이를 알았던 노아에게서 한국을 여행시켜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뒤면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설레고 있어요. 한국에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천지일 텐데 과연 어떤 나라일지 기대가 되고 한국에 가서도 노아와 멋진 경험들을 하고 오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난데없이 바지를 내리더니 대로변에서 똥을 싸대는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멘붕에 빠진 태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고 요즘 태국은 중국인들로 인해 그야말로 똥밭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때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태국이 어쩌다 이런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인지 그 충격적인 사연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카오산로드 야시장에서 코끼리 바지를 팔고 있는 30대 여자 야팁이라고 합니다. 제 꿈은 방콕에서 제일 큰 백화점 센트럴 월드에 제 가게를 여는 거예요. 야팁의 엘리트 부티크라고 가게 이름도 미리 정해놨죠. 센트럴 월드에 입점만 하면 저는 태국 귀족인 하이소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명품을 걸치고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는 거죠. 실제로 제 가게에는 매일같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쏟아붓는 돈으로 인해 제 통장은 날로 불어났어요. 제 꿈은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꿈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제게 일어난 그 저주받을 사건에 대해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날도 저는 제 가게를 크게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좀 더 신경을 썼죠. 그들은 제 일주일치 식비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팁으로 턱턱 주고 가곤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한국 관광객들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함께 묘한 열등감을 느끼곤 했어요. 예쁜 얼굴에 매끈한 피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와서는 마음껏 돈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로 눈에 거슬렸거든요. 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은 거야. 저는 땡볕에서 장사를 하느라 피부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땀에 젖은 싸구려 옷만 입고 다니는데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왕족 같은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센트럴 월드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어요. 그날을 위해 저는 애써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털어버리고 다시 장사에 집중했죠. 그런데 한국의 여자 아이돌 멤버가 태국 야시장에서 쇼핑을 한 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돌은 한 작은 옷가게에서 흰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그날 이후 그 가게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돌이 산 것과 똑같은 원피스를 사기 위해 그 가게로 몰려들었죠. 어느 순간 태국의 젊은 여자 대부분이 흰 원피스를 입고 다니더군요. 반대로 알록달록한 코끼리 바지를 파는 제 가게에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어떤 날은 코끼리 바지를 한 장도 팔지 못하기도 했어요. 저는 속으로 울분을 토했죠. 도대체 한국이 뭔데 태국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야?
한국 여자 아이돌이 옷 하나 샀다고 온 나라가 따라하고 난리라니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 한국은 태국보다 크기도 작고 인구도 훨씬 적은데 대체 태국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게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한국은 6.25 전쟁 때 우리 태국의 도움을 받기도 한 힘없고 불쌍한 나라였잖아요. 실제로 제 할아버지가 그 전쟁에 참전하셨었고요.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한국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 그때 한국 군인들을 포함한 각 나라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지금쯤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다. 한국 전쟁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할아버지는 태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한국의 파병을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그 전쟁에서 129명이 전사하고 1139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지금처럼 잘 나가는 국가가 된 것이 너무 짜증났어요. 우리의 도움이나 받던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인지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억울했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하루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인처럼 부자가 되는 날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 갔던 수십 명의 태국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입국이 거부당했다는 거였죠. 그들은 긴 시간 대기만 하다가 결국 다시 태국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가슴 속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거지? 태국군의 도움을 받고 겨우 살아남은 국가 주제에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옆 가게 주인인 수키 씨 제 가게에 찾아왔어요. 소식 들었어? 한국이 우리 태국 사람들을 그냥 쫓아냈대.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든 한국인들 버릇을 고쳐줘야지 안 되겠어. 저는 수키의 말에 강력하게 동의했고 그날 저녁 태국의 외교부 장관도 한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죠. 그날 이후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밴 코리아 운동이 시작됐어요. 거리에는 우리는 오만방자한 한국을 거부한다. 한국 제품은 절대 사주지 말자.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들이 걸렸고 SNS에서도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자. 라는 글이 도배되었죠. 저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좋아요를 누르며 밴 코리아 운동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이 밴 코리아 운동에 대해 불쾌해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태국 여행을 보이콧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오만한 거지? 자기네들이 태국인들을 함부로 대해놓고 오히려 우리한테 화를 내는 게 말이 돼? 우리 태국도 강한 나라다 이거야.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에게 이렇게 굴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크게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했죠. 만약 한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태국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돈벌이를 해야 하지? 한국인들이 없으면 가게 매출이 엄청 줄어들 텐데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전에 주변에 계셨던 태국 어른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도움을 받으며 빌빌대던 한국이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 태국에게는 중국이 있다. 태국 어른들의 말들을 떠올리자 저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한국 따위 없어도 태국은 괜찮아. 한국 전쟁 때 오히려 우리 도움받은 나라잖아. 거기에 중국까지 힘을 보태면 아니,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짜증과 열등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다시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태국은 위대해라는 굳건한 마음을 품고 잠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죠. 글쎄,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비는 것 아니겠어요? 야팀님, 제발 한국을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태국에 다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태국 없이 못 살아요. 한국인들이 저에게 매달리며 애원하는 모습에 저는 꿈이지만 어깨를 으쓱이며 콧노래를 불렀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향해 턱을 치켜들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짜로는 안 돼요. 우리 태국의 코끼리 바지를 1억 장 주문하시면 고려해보죠. 그러자 한국인들은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합니다 야탐님, 당장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비굴한 모습을 보며 깔깔 웃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대박! 이거 예지몽 아니야? 창밖을 내다보니 아침 풍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뭐야, 왜 손님이 하나도 없어?
대체 다들 어디로 간 거야?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카오산 거리는 마치 유령 마을이라도 된 것처럼 휑해져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벌써 100명은 지나갔을 텐데 지나가는 것이라고는 길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죠. 저는 제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제 볼까지 꼬집어 봤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건 바로 제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우리는 정말 한국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걸까? 이대로 벤코리아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침에 꾸었던 그 화려한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은행에서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대출금 상환일이 7일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꿈에서 봤던 찬란한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는 막막하고 잔인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센트럴 월드의 꿈은커녕 이제 당장 내일 먹을 밥도 걱정해야 할 신세가 되며 그렇게 저의 특별한 날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막을 내리고 말았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끄는 이후로 카오산 로드는 점점 더 휑해져만 갔죠. 하루에 몇천 바트씩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이나 들어오면 다행인 날들이 이어졌어요. 가게 안에서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렇게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건물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가게에 이렇게 파리만 날려서 어째? 야, 팁, 당신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어? 건물주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 한 달을 버텼는데 이제 그마저도 바닥이 났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건물주에게 애원하는 것뿐이었죠. 사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한국 손님들이 곧 돌아올 거예요. 그때 제가 꼭 밀린 월세 다 갚을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결국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고 그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건물주는 딱 한 달만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며 몇 번이나 허리를 숙였고 그렇게 건물주가 떠난 뒤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힘내자. 이제 곧 한국 손님들이 올 거야. 꼭 올 거야. 저는 인터넷 번역기를 돌려서 환영합니다. 라는 한국말이 적힌 팻말도 달았고 코끼리 바지도 평소보다 더 예쁘게 진열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날이 갈수록 거리는 더 황폐해져만 갔고 한국 손님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건물주와 약속한 한 달이 다 되어가자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들만 보이면 달려가 말을 걸었죠.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아, 유코리안?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고 결국 저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저는 가게 안에 쌓인 먼지를 닦을 힘조차 없었고 그저 멍하니 앉아 텅 빈 카오산 로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우리 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던 거예요. 태국 정부는 한국인 필요 없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며 발표했던 거죠. 태국 총리는 이제 태국은 중국 관광객을 주력으로 삼겠습니다. 중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큰손입니다. 라고 발표했고 뉴스에서는 중국 관광객만 있으면 우리 경제는 문제 없다는 말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희망에 들뜨기 시작했죠. 이제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몰려온다면 전보다 더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이제 한국 관광객 따윈 필요 없어. 중국인들이 오면 내 가게도 다시 잘 될 거야.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니까 분명 한국보다 팁도 더 많이 줄 거야. 그리고 얼마 후 제 기대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카오산 로드는 예전의 활기를 찾았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은 소문대로 큰 손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한꺼번에 대량으로 물건을 사가고 여러 가게를 동시에 들락거리며 지갑을 열었죠. 이대로만 가면 백화점에 입성할 날도 멀지 않았어. 중국인들만 있으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나게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돈은 많이 쓰지만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중국인들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옷을 갈아입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닥에 옷을 던져놓고 가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검정봉지에 자기 맘대로 옷을 훔쳐가는 일들도 빈번했었죠. 저는 중국인들의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에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진상 중에 진상인 중국인이 제 가게에 찾아왔거든요. 이 중국인은 한쪽 손으로 코를 후비며 제 가게에 들어와서는
그 더러운 손으로 제 가게에 있는 옷들을 마구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중국인을 말려보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반값으로 깎아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이 중국인은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옷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며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이거 다 싸구려잖아. 공짜로 줘도 안 입을 옷을 내가 큰 마음 먹고 반값이나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저는 당장이라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계속 이러실 거면 그냥 나가달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 중국인은 묘한 비웃음을 지으며 가게를 떠나더군요. 그러더니 가게 앞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는 똥을 싸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라고요. 저는 기절할 듯 놀라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주변 상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국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끄럽고 닦아야 하니까 휴지나 내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디서 몰래 카메라라도 찍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순수한 미친 현실이었을 뿐이었죠. 저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멘붕 상태에서 서랍을 뒤져 휴지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휴지를 내밀었죠. 그러자 이 중국인은 뒤처리를 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가게 앞을 떠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남긴 더럽고 냄새나는 흔적뿐이었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죠.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건 완전히 제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차라리 가게를 접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카오산 로드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똥을 싸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결국 태국은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하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가게 앞에 쌓여가는 쓰레기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중국인들의 목소리까지. 중국인들은 정말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저들은 단정한 한국인들과는 태생부터 달라 보였죠. 한국 관광객들은 코끼리 바지 하나 사면서도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몇백 바트씩 팁을 주곤 했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소중한 손님이었는지 그때 저는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제 와 뒤늦게 한국인 손님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가게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옆 가게 주인 수키 씨 그늘진 얼굴을 해서는 다가오더군요. 저는 수키스에게 왜 그러냐고 또 중국 관광객이 진상짓이라도 한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수키스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팁, 내가 방금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 알고 봤더니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불법 체류를 하고 범죄까지 저질렀나 봐. 그래서 한국이 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켰던 거래. 수킷의 말에 저는 누군가 제 머리를 세게 때린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했고 그래서 벤코리아 운동에도 동참했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에 진상짓을 했던 것이었다니 견딜 수 없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들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 욕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런데 제 부끄러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아빠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은 맞으니까 이제라도 사과만 잘하면 한국이 태국의 실수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라고 말했죠. 한국 전쟁 때 태국군이 큰 희생을 감내하며 한국을 도왔고 그로 인해 한국이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아빠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야, 팁, 놀라지 말고 들으렴. 우리 태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사실 그때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과 일본 편에 섰던 나라였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었지. 유럽 국가들은 태국도 독일과 일본처럼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잔뜩 숨죽인 채 그들의 눈치만 살피던 상황이었어. 아빠의 말이 끝나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거든요. 우리가 나치 독일과 일본 그 학살자들의 편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이 도통 믿기지가 않았어요. 태국이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은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전에 없이 진지했고
아빠가 제게 거짓말을 할 리도 없었죠. 그동안 저는 태국이 정의롭고 용감한 나라라고 한국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아빠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태국은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지. 우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다시 인정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거야. 정의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태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야.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배신감과 혼란이 밀려왔어요. 태국이 한국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운 거였다니 그런 것도 모르고 태국을 전쟁 영웅이라 생각해온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이제는 버려야 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한 나라야. 한국은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은 뒤 국토의 대부분이 훼손되었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지. 엔터 사업과 전자기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디지털, AI와 각종 가전제품의 군사력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최정상을 찍고 있어. 생각해보면 한국은 정말 무서운 국가야.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해내지 못할 일이 없으니 그런데 요즘 젊은 태국인들은 한국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있더구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아빠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아빠는 태국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되는구나.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처럼 한국과 등을 돌린다면 태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한국은 세계에서 정점을 찍은 강대국이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무지하고 고집스럽게 한국을 적대한다면 정말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어. 아빠의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이 태국보다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만약 한국이 태국을 완전히 버린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해. 태국이 한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나부터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굳힌 저는 다음 날 아침 비장한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거리로 나온 순간 저는 바위처럼 굳고 말았답니다. 거리 곳곳에는 벤코리아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한국 타도라는 글이 적힌 두건을 머리에 두른 채 한국 제품을 거리에 쌓아두고 불을 지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죠.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불법 체류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대요. 한국은 정당하게 입국 절차를 강화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고 순간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그런데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어요. 곧이어 한 여자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이 여자는 또 뭐야? 자기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감히 한국 편을 들어? 너 태국인이 맞기는 해?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넌 한국에 가서 살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는 겨우 힘을 내어 이렇게 말했죠. 제발 이러지 말고 제발 좀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려야 해요. 한국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말 거라고요. 감정적으로 이러지들 말고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호소했지만 사람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질 뿐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순간 어디선가 한국으로 꺼져 이 배신자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빠르게 다가오더니 손가락을 들어 제 가슴을 세게 찌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이런다고 한국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넌 그저 한국의 똘마니 짓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저를 찌를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딱딱한 무언가가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망고였죠. 망고는 제 어깨를 강타하며 그대로 터져버렸고 저는 그 충격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태국인이 이럴 수 있어? 한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애워싸고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과일과 쓰레기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저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온몸에 땀과 먼지가 뒤섞여 처참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 순간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주었고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난 뒤에야 저는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몸을 누인 채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사람들은 마치 광신도라도 된 것처럼 태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믿으며 한국은 철저히 적으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강대국인데 사람들은 귀를 닫은 채 현실을 외면하고만 있었죠. 저는 아파오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답답한 마음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태국이 한국보다 우월해. 우리는 위대해.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태국 사람들은 이런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있었고 그 잘못된 믿음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죠. 너무나 막막했고 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그렇게 저는 새벽까지 잠 못 들며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되새기며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고통과 상관없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국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죠. 어느 날 수키 씨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팁 들었어?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군사훈련을 한대. 태국은 한국을 견제하기라도 하려는 듯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태국의 국방력 순위는 겨우 30위 정도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태국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텐데 대체 뭘 믿고 한국 같은 군사 강대국을 도발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태국 사람들은 한국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여전히 강대국 태국이라는 허상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설상가상으로 제 가게에도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장사가 되지 않으니 매달 가게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벅찼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죠. 중국인들이 그나마 간간히 물건을 사주긴 했지만 남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 보는 수준이었고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오히려 동네는 냄새나는 쓰레기장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건물주는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수 없다며 제게 가게를 빼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한때는 제게도 꿈꾸던 미래가 있었고 백화점에 입성하는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제는 모두 다 허사가 되었죠. 한국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거리에서 저는 마치 혼자 세상에 남겨진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한때 제 꿈이자 희망이었던 이 작은 공간이 이제는 그저 슬픈 기억으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소중한 꿈도 이제는 안녕.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잠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잠그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답니다. 처음에 벤 코리아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을 말렸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과거의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죠.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 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한국인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태국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손님이셨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인 여러분이 저희의 미래였는데 멍청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태국에 다시 찾아와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시 와주신다면 이번에는 진심을 다해 잘 모시겠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 이야기가 한국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미국의 한 여성이 보입니다. 우울증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다 교무실까지 가야 했던 그 여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교무실의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그 여성 앞에 돌아가신 엄마와 가장 절친이었던 한국인 국적의 여성이 들어오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헤이즐 솔튼이라고 합니다. 저는 1년 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존재인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어디 아프셨던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기 때문에 그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성격이 매우 예민해져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싸움달기 되었죠. 아버지는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계셨기에 저를 돌봐주는 사람은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던 한국인 국적의 미연 이모뿐이었습니다. 저를 가까이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존재했어요. 그 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유키 타나카라는 일본 여자애였는데요. 얘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나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쁜 애였습니다.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앞에서는 왕따 당하는 애를 위로하고 괜찮냐고 다독여주면서 뒤에서는 본인이 왕따질을 선동하는 애요. 유키는 정치질에 능통한 애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저도 한번 유키의 표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다 보니 유키는 저를 왕따시키는 거에 빈번히 실패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돌아가셨고 유키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헤이즐 좀 봐봐. 며칠째 비슷한 옷만 입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어쩜 집에서 빨래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입던 걸 입고 또 입는 건가 봐.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었는지 점점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이즐, 내가 진짜 걱정돼서 묻는 건데 너네 엄마 장례식장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 정말 그런 거라면 너무 슬픈데 지금이라도 내가 위로해줘도 될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키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유키는 어떻게 방역을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여자지만 170이 넘는 키였고 반면에 유키는 160도 안 돼요.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 유키가 제게 할 수 있는 건 손톱으로 조금 핥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머리카락을 한 주먹 뜯어냈어요.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뽑아놨는데 위에서 보니 볼만하더라고요. 아마 두피에서 피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키가 가장 작은 애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텅 빈 유키의 정수리를 보게 될 테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엄마가 제게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유키는 제 손에 들린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고 정수리를 더듬더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저는 곧이어 도착하신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교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키의 엄마가 호출을 받고 왔어요. 대충 봐도 돈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슬쩍 일어나서 몸을 뒤로 하니까 손도 못 대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진정하라고 끌어다 앉히니 앉기는 하던데 씩씩거리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쟤네 부모는 안 오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유키가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엄마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저러지.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나요?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유키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았습니다. 키가 크다 보니 손을 살짝 뻗어도 유키 머리더라고요. 저는 앉아있는 유키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번에 유키는 정수리가 아니라 뒤통수에 있는 머리까지도 한 움큼 빠져버렸습니다. 유키 엄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에게 뭐라고 했고 네 아빠라도 데려오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곳에 올 만한 분은 저에게 없었죠. 앞서 말했듯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정신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보살펴주시는 한국인 미연이 이모였어요. 미연 이모가 들어오자 유키의 엄마는 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얘 엄마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누구야? 그러자 미연 이모는 우리 헤이즐은 제 조카이고 저는 이모입니다. 그리고는 저의 어깨를 토닥이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죠. 그러고는 교장 선생님께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자 유키의 엄마는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우리 애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미연 이모는 고개를 딱 돌리시더니 그건 상황이 어떤지 보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애들 앞에서 어른이 경박스럽게 무슨 행동입니까? 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이들이 반성하게 하는 게 어른들이 할 일 아닌가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연 이모에게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는 화가 잔뜩 나서 날뛰던 유키 엄마에게도 통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물론 유키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서 눈물의 거짓쇼를 펼쳤죠. 하지만 유키의 선 넘은 행동의 심각성을 아는 친구들이 저의 증인이 되어주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무력을 써서 싸운 게 잘못된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모욕한 유키에게는 절대로 사과하고 싶지 않았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자 유키의 엄마는 유키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억지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키 엄마의 말을 들었던 미연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유키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 입 놀리면 당신이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하기 전에 그 혓바닥을 꺼내줄 테니까 그 입 다물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항상 저를 만나면 밝은 미소를 보이며 따뜻한 말을 건네어주던 미연 이모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걸 처음 봤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유키 엄마와 미연 이모를 말리셨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끼리 싸운 일인데 이쯤 하시고 끝내시죠. 라면서 저와 유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잘못한 거니까 얼른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면서 중재하셨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유키 엄마가 선생님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이봐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줄 알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이상 후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며 연신 유키 엄마에게 사과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미연 이모에게 다가가서는 아무래도 헤이즐이 먼저 손을 올렸으니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이모에게 말했고 이모는 절대 먼저 사과 못한다면서 거부했었어요. 그러면서 후원인 명단 서류를 달라고 하고는 서류를 보시더니 유키 엄마에게 다시 다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회사 땡땡땡 기업 사모님이셨네요. 맞나요? 그러자 어깨가 으쓱해진 유키 엄마는 맞다고 말하며 알았으면 얼른 먼저 사과하고 꺼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모는 전화기를 꺼내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주식회사 땡땡땡 사모라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당신 알아서 해.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유키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는 미연 이모의 남편인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에게서 하청을 받던 업체였던 거였어요. 유키의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앞으로는 일을 주지 말라며 미연 이모는 이모부에게 엄포를 놨던 거예요. 뒤늦게 유키 엄마는 이모에게 쩔쩔매며 사과했고 이렇게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이모에게 이모가 안 왔어도 괜찮았는데 뭐 하러 오셨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었어요. 라면서 퉁명스럽게 말이죠. 그러자 이모는 나는 어린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만큼 책임감 없는 어른이 아니란다. 라면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저희 집에 처음 온 이모는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기력증입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무기력증에 빠졌다 보니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솔직히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모는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청소용품을 꺼내시더니 온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들여보내시고는 한참 동안 집을 쓸고 닦으셨어요. 3시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이모는 그제야 저를 부르셨고 저는 밖에 나가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정리되고 깨끗해진 집을 보니 엄마가 생각났거든요. 이모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지? 그래도 이렇게 비워내고 청소하고 씻어내다 보면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언젠간 희미해질 때가 올 거야. 이모가 도와줄게. 이모는 어떤 곳에서 사는지가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 주기적으로 저와 함께 집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지만 이모가 떠난 뒤 집에서 힘들어하는 아빠와 함께 있다 보면 또 다시 우울감이 찾아오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모는 또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언제 한 번은 이모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강아지 이동장이더라고요. 이모는 이동장에서 조심스럽게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꼬물거리며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면서 강아지를 안아드니 이모는 다행이라면서 강아지를 제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강아지를 예뻐하시는지 아니까 강아지를 제게 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강아지를 다시 돌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이 와서 함께 강아지를 돌봐주겠다고 한 이모의 약속만 믿고 강아지를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면서 이모는 제가 키울 강아지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강아지는 진돗개라는 종이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종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진도에서 생겨난 품종이더라고요. 게다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순수 한국의 견종이었습니다. 제가 키우게 된 진돗개는 백구라고 부르는 흰색 진돗개였는데요. 다 자란 백구의 사진을 보니 고든 귀와 말린 꼬리, 근육질 몸이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졌어요. 저는 백구에게 위스퍼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위스퍼는 단 한 번도 짖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청각장애가 있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저 얌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 위스퍼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위스퍼와 일상을 함께하게 된 후 제 생활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유튜브나 보고는 했는데
하교를 하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위스퍼와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하고 나오면 위스퍼의 발을 닦이고 빗질을 해주고 가끔은 발톱 관리도 해주며 살뜰하게 위스퍼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위스퍼를 챙기다 보니 저 스스로도 챙기게 되더라고요. 빨래도 밀리지 않고 하고 위스퍼의 털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청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지런해지니 아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아빠는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보니 아빠가 위스퍼에게 간식을 주면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앉아 일어서 하이파이브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예전에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의 훈련은 아빠의 몫이었는데 저는 순간 엄마가 살아있을 때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위스퍼는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였어요. 이모에게 진돗개라는 종이 굉장히 영리하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견종이라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진돗개는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본래 강아지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사람이 지시하는 걸 따라하고 보상을 받으면서 몸에 익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저희 위스퍼는 달랐어요. 위스퍼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척척 해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부엌 선반을 열어두고 닫는 걸 종종 까먹고는 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 문이 열려 있는 적이 없더라고요. 순간 내가 이제 선반문을 잘 닫는 건가? 나도 모르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선반문은 위스퍼가 닫아주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선반 또 안 닫았네 라고 하는 걸 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선반이 열려 있으면 닫아야 한다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이게 제 기분 탓이 아닌 게 위스퍼에게 선반 좀 닫아줘 라고 하면 위스퍼는 코나발을 이용해서 선반을 닫고 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아빠에게는 매일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되면 위스퍼가 약이 든 통을 입에 물고 아빠에게 가더라고요. 아빠가 위스퍼를 따라오면 냉장고 앞에 서서 기다리고 아빠가 물을 꺼내면 그제야 약이 든 통을 건네어 줍니다. 강아지가 시간을 볼 줄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항상 같은 시간에 약을 가져다 주는지 신통방통할 따름이죠. 게다가 이런 건 훈련을 한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주인의 생활 습관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해서 알게 된 내용들인 거죠. 이렇게 똑똑한 강아지를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견종들을 다 데려와서 위스퍼와 대결을 하게 하면 진돗개를 이길 품종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자신해요. 한국은 미연이모처럼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라 개마저도 똑똑하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위스퍼에게 푹 빠졌고 위스퍼는 저희의 가족이자 훌륭한 심리치료사가 되어주었습니다. 위스퍼를 키우면서 아빠와의 대화가 늘었고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우울하고 예민했던 제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까운 친구들도 그런 저를 보며 안심할 정도였죠.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저는 위스퍼를 산책시키던 곳에서 유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키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유키의 머리카락을 대부분 뽑아버린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키와 다른 반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 유키와 안 본 지 꽤 됐었어요. 유키는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왔고 저는 그런 유키를 경계했습니다. 왜, 뭐 하려고 저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위스퍼를 보호했어요. 위스퍼는 워낙 순둥이라 누군가가 함부로 대해도 우는 소리 한 번 못 낼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유키는 제 생각과 달리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저와 위스퍼를 향해 와, 네가 키우는 강아지야? 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위스퍼를 키우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된 저는 예전에 유키의 머리카락을 죄다 뜯어놓은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시작은 유키가 했지만 내가 좀 심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키가 이렇게 먼저 살갑게 다가와 주니 저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키에게 위스퍼에 대해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위스퍼가 한국의 진돗개라고 이야기하니 유키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마치 저와 위스퍼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국에서 왔다고? 진돗개라는 종이 유명한가? 아마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너는 하필 키워도 이런 애를 키우니? 기왕 키울 거면 좀 유명한 견종을 키워야지. 나라면 굳이 한국에서 온 이름 모를 진돗개보다는 일본의 시바견을 키웠을 거야. 요즘 미국에서 시바견 인기가 많은 건 너도 알잖아. 알고 보니 유키는 집에서 시바견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위스퍼를 자신의 시바견과 비교하며 진돗개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바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얼굴이 특징이야. 꼬리도 둥글게 말린 게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 그에 비해 네 강아지는 뭔가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다. 그치?
좀 공격적으로 생겼어. 너 훈련은 잘 시키고 있지? 이런 개들이 돌변해서 달려들면 큰일 나는 건 잘 알고 있고 순간 욱하더라고요. 위스퍼는 제가 지금까지 본 강아지 중에 가장 순했어요. 함부로 짖지도 않고 동네 꼬마들이 와서 꼬리를 잡아도 가만히 있죠. 어른들이 그랬다면 꼬리를 확 빼버렸을 텐데 어린아이들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위스퍼를 아는 이웃 주민들은 자기 아이들이 저희 집 마당에서 위스퍼와 노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종종 있기도 한지라 강아지와 아이들을 한 곳에 두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위스퍼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한 위스퍼가 갑자기 돌변한다니 유키는 어떻게든 위스퍼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신바는 아주 용맹하기까지 해. 집에 날아든 나비까지 순식간에 잡아버린다니까? 얼마나 빠른지 산책하다가 만난 다람쥐를 물고 오더라고. 정말 믿음직한 강아지이지 않아? 유키는 저와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키의 시바견인 신바가 용맹하기보다는 공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생물에 집착하고 위협하는 게 공격적인 거 아니면 뭐겠어요. 위스퍼가 달려들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네가 걱정해야 하는 건 신바인 것 같네. 우리 위스퍼는 단 한 번도 뭔가에 공격적으로 군 적이 없어. 그리고 나비나 작은 동물들을 보면 살금살금 다가가서 놀라게 하거나 함께 장난을 치는 게 전부야. 유키는 이 말에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그건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공격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지. 고작 나비 한 마리 못 잡으면서 어떻게 그런 개가 주인을 지킬 수 있겠어? 더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유키가 살갑게 다가오길래 예전에 불편했던 감정을 풀 수 있는 걸까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유키는 여전히 저를 적으로 보고 있었죠. 그렇게 더 이상 유키와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정비됐다는 산책로에서 또 한 번 유키를 만나게 되었어요. 새로 생긴 산책로에는 산책을 나온 강아지와 주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늦게 산책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도 별로 없었죠. 그래도 아직은 해가 쨍쨍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키와 그렇게 만나고 난 뒤 한동안 유키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산책하러 나간 그곳에 유키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유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키와 유키의 강아지 신바도 함께였습니다. 저희는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 갈 길 갔어요. 그런데 거기 산책로가 방향이 한쪽으로밖에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굳이 자리를 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위스퍼와 함께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걷고 있던 위스퍼가 갑자기 코를 미친 듯이 킁킁거리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꼬리를 바짝 세우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냄새를 맡았나 싶어서 그냥 두었는데 아무리 기다려줘도 안 가려고 하길래 저는 낑낑거리며 위스퍼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위스퍼는 한 번도 안 그러던 애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심지어 왔던 길을 되돌아가자면서 낑낑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제 뒤에서 오던 유키는 이 모습이 우스웠는지 똑똑하다면서 그것도 아닌가 보네? 라면서 킥킥거렸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보라는 듯이 신바와 함께 사뿐사뿐 산책로를 따라 사라졌어요. 저는 졸지에 유키에게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스퍼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위스퍼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리라도 다친 건지 살펴주고 있었죠. 그런데 위스퍼가 제 맘도 모르고 자꾸만 가자고 보채는 거예요. 저는 결국 한숨을 쉬면서 위스퍼와 함께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위스퍼의 귀가 미친 듯이 펄럭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위스퍼, 너는 또 왜 그래? 라는 말을 한 그 순간 멀리서 유키가 신바와 함께 미친 듯이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게다가 핏불 테리어 2마리가 유키와 신바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도와달라며 소리쳤어요. 유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도와주지 말고 도망가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사상자가 2이면 끝날 게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고작 개 2마리 가지고 뭘 그러나 싶을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은 핏불 테리어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중이에요. 핏불 테리어는 공격성이 무척 강한 견종인데 핏불 테리어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주인들이 무턱대고 핏불을 입양했다가 결국 핏불의 공격성을 감당하지 못해 길에다 핏불 테리어를 유기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길에 떠돌아다니는 들개가 핏불 테리어라는 거예요. 핏불 테리어는 공격성도 그런데
한 번 문 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어요. 사냥개이다 보니 상대의 숨이 끊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목덜미를 놓쳐. 작은 것들이 표적이 되기 쉬워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어린아이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건장한 성인들에게도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 남자의 힘으로도 대처하는 게 힘들어서 미국 경찰들은 주인 없이 길을 돌아다니는 핏불을 발견하면 즉각 사살하기도 합니다. 이런 핏불 두 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제가 그쪽으로 무턱대고 달려갔다가는 둘 다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스퍼와 함께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런데 달리면서 보니 유키를 쫓던 핏불 중 한 마리가 없더라고요. 위스퍼의 반응이 뭔가 이상해서 앞을 봤는데 그 핏불 중 한 마리가 지름길로 달려와서는 저와 위스퍼 앞을 막은 거였어요. 핏불은 저희에게 달려드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핏불이 이를 드러내며 저와 위스퍼에게 점프한 순간 저는 위스퍼를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제 작고 순둥한 위스퍼가 핏불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위스퍼는 제가 끌어안기 전에 제 앞에 서서는 핏불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소심한 소형견들처럼 짖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섭게 짖어대더라고요. 얼마나 맹렬히 짖는지 핏불조차도 살짝 멈칫하는 게 보였어요. 그 사이에 제 뒤에서 오던 유키가 제 쪽으로 다가왔고 그 순간 유키는 제 쪽으로 신발을 던지듯이 놓고는 도망쳤습니다. 핏불들이 작은 것들을 더 많이 공격한다는 걸 알고 신발을 제물로 바친 거죠.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키를 보며 쟨 진짜 악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키는 안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우는 동물까지 미워할 정도로 유치한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쪽으로 던져진 신발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키 이 악마 같은 게 던질 거면 제대로라도 던지지. 저와 한참 떨어진 곳에 던지는 바람에 신발은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핏불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쿵쿵 뛰면서 두렵더라고요. 저 모습이 위스퍼가 될까 봐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신발을 사냥한 다른 한 마리까지 합세해 저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스러운 진돗개 위스퍼는 그 잔인한 사냥개들에게 고민도 하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위스퍼는 핏불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어버렸습니다. 만약 핏불 한 마리를 상대하는 거였다면 핏불 한 마리를 제압하는 건 쉬웠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마리가 더 있었기 때문에 위스퍼마저 다른 핏불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위스퍼의 하얀 털은 빨갛게 물들었고 저는 어떻게든 위스퍼를 구하기 위해서 커다란 돌 하나를 주워왔어요. 그리고 그걸 위스퍼를 공격하는 다른 한 마리의 핏불에게 던졌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화가 난 핏불이 제게 달려들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핏불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고 거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이었던 위스퍼가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피가 나는 몸을 날렸고 또다시 핏불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다칠 수 있다는 걸 모른 채 거기에 뛰어들어서 위스퍼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스퍼는 끝까지 저와 핏불 사이를 가로막더라고요. 마치 주인님은 여기 계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 같았죠. 간식을 주는 사람의 손에 이빨이 닿을까봐 혀로 툭 쳐서 떨어진 걸 주워 먹던 순하디 순한 강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투견과 싸우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또다시 핏불들이 위스퍼에게 달려들려던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고 경찰들이 테이저 건을 날리는 것으로 핏불은 제압됐습니다. 핏불 테리어는 경찰들의 등장으로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하지만 쓰러진 것은 위스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위스퍼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피가 얼룩진 털을 보면서 손이 덜덜 떨렸죠. 그런데 착한 위스퍼는 피를 흘리면서도 꼬리를 흔들었고 겨우 몸을 일으켜 절뚝거리며 걸어와서는 우는 제 얼굴을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위스퍼는 그제야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모의 도움으로 다행히 위스퍼의 수술은 잘 끝났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친 탓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다리를 저는 강아지이더라도 위스퍼는 제게 세상 그 어떤 강아지보다 용맹하고 소중하니까요. 위스퍼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지역 신문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마저 찾아와서는 왜 이런 품종이 경찰견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진돗개를 경찰견으로 추천해야겠다며 다짐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진돗개는 늑대에 피가 섞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성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돗개는 주인의 호감도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경계하는 사람에게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주 예민하게 주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또 진돗개의 공격성은 꼭 지켜야만 하는 대상 앞에서만 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처럼 말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유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신바에게 미안해하면서 제게 고해성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자신이 신바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놓친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주변에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안 엮이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스퍼의 용맹함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된 CCTV에 유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유키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동물보호단체에게 매일 같이 항의 전화를 받다가 결국 도망치듯 이사해버렸죠. 위스퍼는 평생 다리를 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을 떠났지만 엄마를 대신해 한국인이었던 미연 이모와 그런 이모가 저를 위해 선물해줬던 작은 생명 위스퍼까지 너무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연이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모. 안녕하세요,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는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참전 용사분들을 돕는 기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에르메스 광고 협업을 통해 좋은 활동을 구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광고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 한 번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에게 후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부되는 이름은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에 등록해주신 명단으로 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1979년 아침 이슬로 촉촉하게 젖은 덤불 냄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프랑스와즈 카롱의 첫 번째 코롱, 오도렌지 베르테로 싱그러움이 한껏 강조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으로 자리 잡은 제품인데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도렌지 베르테 샴푸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헤어 컨디셔너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퍼퓸솜 25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 샤워 젤 40m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로션 40mg까지 이 5가지 명품 에르메스 제품들이 모두 들어간 헤어 바디 세트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 링크는 댓글창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인 미연 이모님과 위스퍼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가득하시길 응원할게요. 자, 그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밌고 즐거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